자, 은행 FP 자산관리사 제2과목 세무 설계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소득세에 대한 해설인데요. 소득세.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어떤 세금을 내는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는 세금을 갖다가 개인 소득세라고 하고요. 그리고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법인 소득세다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실제 이 중에서 개인자를 갖다가 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득자를 줄이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내느냐라고 하면 개인이 내는 세금이다라고 하고요. 반면에 법인세 같은 경우는 법인이 내는 세금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개인과 법인을 갖다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하면 무자릇이 딱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이렇게 회색 분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도 아닌 것이, 법인도 아닌 것이 애매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성격에 따라서 각각의 요건에 따라서 구분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 있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세금을 나눈다라고 하면 개인이 내는 세금을 갖다가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이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떤 과세에 따라서 나누느냐라고 하면 여기는 소득 원천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열거주의 과세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포괄주의에 따라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만 한정한다라고 하면 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세금이다. 그 다음 법인은 법인이 내는 세금이다라고 구분하시고요. 각각의 어떤 그 근거에 의해서 과세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요.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용, 아르바이트라고 표현하죠.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이 계속적인 근무를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단기간에 근로를 하는 이런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금의 부담을 갖다 좀 줄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요.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합니다. 분리과세.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종합과세하는 부분이 있고요. 종합과세, 분류과세, 그 다음에 분리과세하는 경우가 있죠. 분리과세라는 것은 핵심적인 단어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천징수 살짝 띄고 아무런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과세가 끝나는 거, 이걸 갖다가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리과세의 사례로는 일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기타 소득에, 그러니까 복권 당첨됐을 때 원천징수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자나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되는 경우, 조건부 과세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가 분리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나와 있는 해설처럼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나 일용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짝 원천징수하고 과세를 끝내겠다라는 분리과세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 문제 보시면요. 세 번째. 자, 우리나라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 원천설을 따릅니다. 소득 원천설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제가 소득 원천설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소득 원천설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러면 다른 말로 살짝 바꾸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이고 우발적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에 어떤 사례가 있느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소액 주주 투자인데요. 소액 투자자인데 주식 투자를 해서 우연찮게 거기서 한 1,000만 원, 2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 저한테 과세를 할 거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과세를 안 한다는 겁니다. 물론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했을 때는 과세가 되지만 저와 같은 그런 소액 투자자가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발생된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한다는 것이죠. 안 한다. 이런 것들이고요. 아니면 제가 저희 집에 이렇게 차가 하나 세워 있었는데요. 마침 길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이 여기 있었고요. 이 앞에 바로 앞에 누가 있었냐면 일본의 아주 유명한 어떤 인기 배우가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딱 지나가다가 이름을 썼습니다. 자, 이름을 막 쓰고 갔어요. 저희 집 차 앞에다가. 근데 뒤따르던 일본인 관광객이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 와가지고요. 그 차를 갖다가 구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차가 얼마에 샀냐면 2천만 원에 주고 샀는데 덕분에 어떻게 했냐면 1억에 팔았다. 그럼 기본적으로 1억에서 2천만 원을 갖다 빼시면 7천만 원의 차익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7천만 원에 대해서 제가 소득이 발생됐기 때문에 과세를 하느냐, 소득세를 즉 납부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이다. 열거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거되지 않았다. 자, 따라서 소득 원천설이라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시면요. 자, 국내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으면 거주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소득세는요. 사람을 나눌 때 국적에 따라서 구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누느냐라는 건데요. 소득세에서는 사람을 나눌 때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거주자냐 그다음에 비거주자냐. 국적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조금 더 공부해 보신다라고 하면 법인세 같은 경우는 법인을 나눌 때 내국법인, 외국법인, 그러니까 본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하지만 소득세는 사람을 나눌 때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그 사람의 비거주자냐, 거주자냐, 즉 거주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소나 거소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1년 이상의 거소가 있거나 이런 의미로 해서 구분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으면 거주자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로 어떻게 해요? 국외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생활 근거지가 그쪽에 있다라고 하면 소득세를 갖다가 계산하는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범위라든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주소가 있거나 그 다음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거주자라고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비거주자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다라고 돼 있죠. 주소를 가진 경우. 자, 어떤 경우냐? 밑에 해설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요. 자, 계속해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 아니면 생계하는 가족의 같이 있다거나 뭐 자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에 따라서 과세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만 실제 만약에 비거주자로 구분이 됐다라고 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곳에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계산 어떤 방식이라든지 적용되는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 뭐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외국에서 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소득을 발생시키는 그런 사업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생활을 합니다. 생활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소가 있고 1년 이상 거소가 있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1년 이상 거소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1년 이상 뭐 기타 여러 가지 상황 뭐 자산 상태 1년 이상 거주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1년을 갖다 1년 이상 있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1년 이상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게 거주자로 구분이 돼서 과세되는 금액이 엄청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교묘하게 피해서 1년에 며칠 이상 넘지 않도록 생활을 갖다가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전에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국세청에서 이 사람한테 과세를 냈죠. 여러분 한번 인터넷 뉴스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국내 거주 기간이 조금 더 이제 길어져 가지고요. 물론 깊이 더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그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갖다 이제 넘은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본인은 비거주자로 생각했는데 거주자로 구분해서 과세를 때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하고 충돌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하나는 국세청에서 이긴 사례가 있었고 하나는 국세청에서 진 사례가 있었고요. 예, 그런 것들의 전부 다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라고 하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거에 대한 구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하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이게 나의 세금과 아주 직결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6번째 문제 보시면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구분이 있었는데 구분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거주자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것과 국외에서 벌어들인 걸 전부 다 합산합니다. 합산하기 때문에 여기 무제한 납세의무자라고 표현하고요. 무제한 납세의무자. 반면에 이제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것만 과세합니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것도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이게 열거가 돼 있어요. 열거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제한적으로 제한 납세 의무자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범위가.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 종합소득을 구분하는 6가지는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소득을 구분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종합과세, 그 다음에 분류과세, 분리과세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종합과세 되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이, 배, 사, 근, 연, 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전부 다 합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류과세 되는 것은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2가지가 있는데 양도와 퇴직소득이 있다라는 거죠. 분리과세 되는 건 아까 살펴보신 것처럼 일용직에 대한 근로소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소득 중에서 2천만 원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자, 종합과세 되는 것은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 보시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별해 과세하는 이유는 뭐냐? 자, 여기 보시면 분류과세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분류과세. 왜 양도와 퇴직에 대해서는 따로 띄어서 과세하느냐? 자, 왜 그러냐면요. 퇴직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근무한 분이 회사를 갖다 그만둔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회사가 어떤 생활 안정 차원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20년을 근속을 하고 퇴사를 했다. 근데 퇴직금이 얼마냐면 전체가 1억이에요, 1억. 근데 이 1억을 갖다가 가만히 보면 사실은 20년째 한꺼번에 탁 발생이 됐지만 매년 조금씩 어떻게 해요? 누적이 된 거란 말이죠. 사실은 누적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다른 소득과 갑자기 합쳐서 20년간 축적된 1억 원의 퇴직금을 합친다라고 하면 갑자기 소득이 어떻게 될까요? 확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확 늘어나는 세금을 갖다가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거 따로 띄어서 과세한다라는 게 분류과세죠. 분류과세. 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양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이제 집을 하나 샀죠. 그다음에 그 집을 갖다가 거주하고 있은 후에 나중에 이제 양도를 한다라고 하면 몇 년 뒤에 양도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7년 뒤에 양도를 했다. 근데 양도 차익이 만약에 5천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5천만 원은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계속해서 누적된 그 결과치라는 거죠. 따라서 이걸 갖다가 다른 소득과 확 해가지고 합산해서 과세한다라고 하면 세부담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엄청 늘어난다. 제가 지금 엄청 늘어난다라고 표현했지만 이걸 조금 말을 가다듬어서 어떻게 하냐면 결집효과라고 해요. 결집효과. 결집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결집효과가. 그래서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따로 띄어서 과세한다는 거죠. 따로 띄어서. 그러면 양도도 따로 띄어서, 퇴직도 따로 띄어서 과세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분류과세라는 거죠. 구분해서 과세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문제 보시면요. 소득세법에서는요, 위탁자가 신탁 만료 시에 얻은
있죠. 예, 소득 내역을 기준으로 소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을 갖다가요, 어떤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산을 제가 그냥 직접 운영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A가 B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야, 이것 좀 내 자산이 있는데, 자산이나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가 좀 관리해서 수익을 좀 올려라. 그리고 수익이 나면 나한테 좀 돌려줘 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신탁관계입니다. 신탁관계, 신탁. 믿고 맡기는 거죠. 믿고 맡기는 거. 그러면 A를 뭐라고 하냐면 위탁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B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수탁자라고 합니다. 수탁자. 부탁을 들어준 사람이죠. 네.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본인의 자산 같은 걸 맡겨서 수익을 나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수익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그 수익의 구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합니다. 만약에 이게 이자 형태로 해서 돌아왔다라고 하면 이자 소득으로 과세할 거고, 배당 형태로 해서 나한테 돌아왔다라고 하면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고요. 아니면 이게 뭐 양도한 것이다. 이게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였는데 운영하다가 나중에 매각을 했다, 양도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양도소득 형태로 해서 과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어떤 그 돌아오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 나눈다는 거죠. 나눕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득에 따라서 이자나 배당, 양도 소득으로 해서 구분한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은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느냐라는 건데요. 소득세. 자, 소득세에 대한 과세는 이렇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2000X1년이라고 하고요. 2000X2년이라고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소득세 과세 기간은 무조건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즉, 여기서 번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소득세 신고는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죠. 그래서 신고는 다음에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그래서 2000X1년에 요 소득에 대해서 언제 신고한다고요? X2년에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신고한다는 거죠. 물론 성실신고 사업자가 있습니다. 성실신고 해야 되는 어떤 사업자가 있는데 그 경우는 여기다 한 달을 더 해줍니다. 1개월을 더 해줘서 6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신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성실신고하는 경우는.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라고 해서 그 업종에 따라서 그 업종의 소득이 얼마가, 그러니까 수익 금액이 얼마가 넘으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그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경우는 좀 더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달간의 추가적인 시간 여유를 더 줍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시면 거주자에 대한 소득 납세제는 거소지로 하며 거소지가 없을 때는 주소지로 한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된 겁니다. 원칙은 어떻게 되냐면 주소지가 없다라고 하면 뭘로요? 거소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거주자 구분할 때 거주자는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1년 이상 거소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소가. 그럼 거소라는 건 뭐냐라는 건데 거소라는 건 그냥 주로 생활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해요. 그냥 주로 생활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로 생활하는 곳. 그래서 원칙은 어떻게 하냐면 1순위는 주소지, 그게 없다라고 하면 거소지로 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화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12번에 보시면 주소와 거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 5번 문제 보시면요. 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계속해서 1년 이상 국에 거주할 것을 목적으로 이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면 이때는 비거주자로 본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을 했을 때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이런 기준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국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외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죠. 공무원이라든지 해외에 파견된 임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는 거죠. 분명 한번 나가면 1년 이상 계속 거기에 이제 근무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는요, 설사 여기 요건을 넘어서더라도, 1년 이상 여기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냐면 이런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분들은요, 뭘로 보냐?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 자, 그러한 예외 규정이 있다라는 거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과세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본 요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납세무자, 과세 물건,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세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납부 시기는 필요 없고요. 납부 시기가 꼭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과세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조세 유형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나중에 보시면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국세,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지방세 대표적인 걸 찾으라라고 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조세 중에서 세액의 절대액이 일정한 정액세는 없다라고 했는데 정액세 있습니다. 정액세 있습니다. 정액세가 있고요. 뭐 정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정액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느냐라고 하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쪽에 가시면요. 지방세 가시면 등록면허세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면허세를 갖다가 먼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의원을 갖다가 내가 이제 개원을 한다라고 하면 병의원도 지자체에 가서 이게 등록 면허세를 갖다 먼저 납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해마다 그걸 계속 납부합니다. 그런 것들은 정액세입니다. 그래서 1종, 2종에 따라서 그 종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정액세라고 합니다. 정액세.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일정한 정액세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있다라는 거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누진세가 적용이 된다. 소득을 갖다가 세목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뭐냐면 소득세죠. 그래서 소득세는 어떻게 되냐면 5단계 초과 누진세로 해서 소득이 점점 높아질수록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간접세는 조세 부담의 전가가 예상되는 조세다. 간접세는 뭐냐면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사람과 그것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주세 이런 거죠. 주세. 그래서 술을 갖다가 제가 마시면 세부담은 누가 해요?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제가 주세를 부담하지만 그걸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은 그 회사란 말이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물건을 사서 그거에 대한 부가세를 제가 부담하지만 그 물건을 샀을 때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는 그것을 판매한 곳에서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찾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에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소득세는요. 소득 원천서를 근간으로 해서 순자산 증가세를 일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소득세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예외적이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과세를 안 하느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뭐예요? 로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또 같은 경우는 정말 당첨될 확률이 아주 그냥 희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부 우리나라에는요. 소득 원천세 말고 순자산 증가세를 갖다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표현.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세는요. 소득세 근간은 큰 틀은 소득 원천서를 갖다가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반면에 예외적인 부분으로 해서 일부라는 표현을 쓰죠. 일부 순 자산 증가서를 갖다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찾으라라고 하면 기타 소득 중에서 더 대표적인 걸 찾으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로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권 당첨금 요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고요. 3번에 보시면 다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다라고 했는데 초과 누진 세율이라는 건 맞습니다. 초과 누진 세율이라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과세 취급상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차별을 둡니다. 차별을 둡니다. 그래서 과세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세율이라는 거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필수 이해를 돕기 위한 문제를 좀 살펴봐 주시면요. 이자, 배당 소득을 제외한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요거는요. 그 표 같은 걸 갖다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건 이 두 개가 필요 경비가 인정이 안 됩니다. 필요 경비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자와 배당 소득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돼 있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로소득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네들과 비교했을 때는 불로 개념이 들어가서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고요. 여기는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필요경비가 있고요. 여기하고 여기 두 개는 어떻게 되냐면 필요경비라고 하지 않고 이때는 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소득공제. 그래서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의 경우는 이제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사업, 근로, 연금, 기타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정되는 것도 있고 얘도 사실은 필요경비의 성격이지만 표현을 갖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근로, 연금, 소득공제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전체 받는 급여 수준이라든지 연금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딱 빼주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부동산 임대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는요. 과거에 별도로 여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자, 이배, 부해서 부동산 임대가 별도로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포함됐냐면 사업소득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시면요. 기타 소득 금액의 원고료, 강연료 등의 필요 경비는 총 수익 금액의 80%입니다. 만약에 원고료 100만 원을 수령하였다라고 하면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죠. 기타 소득에 보시면은 80%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요. 그래서 그 구분이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80% 필요 경비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경비가 없다 하더라도 80%는 무조건 빼줘요. 자, 그럼 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갖다가 원고료로 받았는데 80%를 빼준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80만 원을 갖다가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80만 원의 경비를 갖다 인정해 주면 순수하게 얼마를 벌었다라고 보는 겁니까? 2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여기에를 뭐라고 하냐면 요걸 뭐라고 하냐면요.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기타 소득 금액. 주의하실 건 뭐냐면 무슨 소득 금액이 있어요. 땡땡 소득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땡땡 소득 금액. 땡땡 소득 금액은 소득 금액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요. 전부 다 필요 경비 아니면 소득 공제를 차감한 후의 개념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연말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소득을 갖다가 그 분리과세할 거냐 아니면 종합과세할 거냐 이런 선택을 할 때도 무슨 소득 금액을 가지고 판단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런 개념도 같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필요 경비를 차감한 후의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종합소득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셨는데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